이것도 괴테 표현입니다. 괴테 표현. 예. 직접 색채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것에는 양극적 힘이 작용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날 때는 그 양극성은 대칭성을 띠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의 경우에는 빛과 어둠이 그 양극점이 되는 거죠. 빛과 어둠. 이게 양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관찰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대상에 작용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양극성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모든 관찰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양극성이 있다. 뭐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예, 더 설명할 거 없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상승한다. 여기서 상승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영어로 다 상승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순환, 진화 이런 말을 더 붙여서 이해해야 된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요 밑에 어둠이 있고 요 위에 밝음이 있으면 이건 탁한 거고 이건 청한 거잖아요. 이렇게 쫙 일렬로 세워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괴테는 어둠에서 빛으로 갈 때 이걸 이제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스펙트럼 자체를 상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 괴테도 물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예.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물려 있다고. 물려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순환하잖아요, 순환. 방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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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하잖아요. 실제의 현상은 실제로는 순환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쭉 펴놓으니까 이게 상승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제가 이 말을 시비하는가 하면 상승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언어의 효과 때문에 예, 자꾸 직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위로만 생각하고 뜨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맹목적인 발전지상주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에 집착을 하면 마이너스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냥 퇴보했다고 하지. 얼마나 성장에 집착을 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냐고. 예. 이게 우리한테 거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사고를 경직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굳이 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죠? 세계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다. 세계 스펙트럼. 그 다음 총체성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양극성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안 어렵죠? 두 개의 극성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이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총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각 단계들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무한대 변수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다. 근데 거꾸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분적분 모르면 말을 말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시간을 오래 두고 하면 되긴 됩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 두고 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복잡한 수학도 그거를 근본적으로 쪼개고 그 저 밑에 내려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하기 빼기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더하기 빼기만 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미분적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원리적으로 쪼개면 더하기 빼기로 쪼갤 수 있겠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총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연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극성이 있고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지만 실제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섞여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개의 원리에 충실한가 안 한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우리의 그 사고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싹 달라진다. 예. 그리고 바로 이 양극성.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양극성의 동양에서는 양극성을 뭐라고 합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음양. 그 상승 순환 진화라고 하는 거야. 뭐 갑을병정 자축인묘 그 자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태극기에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음과 양이 휘몰아치는 형상을 집어넣어놨잖아요. 그것이 서로 섞인다는 거죠. 서로 극에 달하면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할 뿐만 아니라 얘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변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바깥에 근공합리 괴 4개를 꺼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직의 힘의 영향도 받고 수평의 힘도 영향을 받으면서 양극적인 것이 순환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괴테의 어떤 그 보편 원리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라. 태극기. 야, 참 우리나라 태극기는 대단한 철학적인 국기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아무도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도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떠올린다는 거죠.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국가도 관심 없고 모르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 몰라 뭐 안들 뭐하리 이러면서 그러면서 국기는 왜 그렇게 걸어놓나 몰라. 제가 늘 생각하는 거 국기는 그렇게 걸어놓고 음양 모양은 미시이다 그러고 이게 참 예. 자 괴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극성 상성 총체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성장 발달 속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관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서사시처럼 보여준 게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모든 상징들을 뜯어서 보면 결국은 이 원리에 대한 이런저런 형태 변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우스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제 슈타이너의 색채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슈타이너가 색채 본질에서 이 괴테의 색채론에서 나왔던 것을 일단 다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그게 플러스 알파를 덧붙입니다. 슈타이너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였다면 뭘 가지고 덧붙였을까요? 하는 건데 괴테와 슈타이너의 차이는 괴테는 문학 작품에서 어떤 신의 세계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인간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괴테나 슈타이너나 다 같이 알고 있었지만 그 영계의 질서에 대해 가지고 괴테는 그 영계의 질서를 별도로 따로 본격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 슈타이너는 그걸 드러내서 얘기하고 현실에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괴테의 색채론과 슈타이너의 색채의 본질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괴테가 색채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슈타이너는 영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듣지만 앞으로 인자 공부할 때도 유념하세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계라고 하는 건 그냥 별기운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물의 현상을 이미 앞질러서 결정했던 어떤 힘의 움직임들 이걸 다 영계라고 합니다. 그거 별기운이에요. 실제는. 별기운이 정신이 있단 말인가? 정신이 있단 말이죠. 예. 별기운이 사고도 하고 정신도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고 대천사가 어떻고 뭐 세라핌, 트로네 하면서 많은 천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천사, 대천사 구별해가지고 막 위계를 지어서 막 나오는데 이 위계 질서도 그대로 태양계 질서입니다. 작용 방식도 그대로 그 별기운들이 사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뭐 운동의 영, 의식의 영, 뭐 무슨 언어의 영, 형태의 영 이런 것들 나오죠. 아카시아 연대기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럼 뭐 별거 아니고 형태, 형성, 장, 동양식으로 말하면 금기운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금성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자 신비주의하고 신비학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신비주의는 신비를 숭상하는 거고 숭상한다는 건 무지하지만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비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비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비 영역을 다룬다고 해서 둘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슈타이너나 괴테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신성을 타고났고 신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무엇도 숭배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숭배하거나 교조한다면 그 순간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고 그 순간 사실은 인지학적 원칙에서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색채 본질에 나오는 얘기도 이 두 가지 그림 안에서 그냥 다 설명됩니다. 이게 답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인지학 공부 같은 것들을 기초부터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쭉쭉쭉 정리가 됐다 그러면 말하자면 색채 본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책인데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림 한 장으로. 자,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과 빛의 변형으로 그 괴테가 빛의 변형으로 색이 있다. 맞다. 근데 그 빛의 변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적인 빛, 하나는 현실에 드러난 빛. 영계에서의 빛, 현실계에서의 빛.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겠죠? 당연히 우주에서 빛이 떠돌 때하고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와 가지고 빛이 작용할 때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영계 현실계라고 하는 겁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영계에서 빛을 상의 색이라고 합니다. 상. 색 중에서 원형적인 색을 얘기하는 거죠. 빛에서 도출된 지 얼마 안 되는 1차적으로 도출된 색을 상의 색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상은 코끼리 상자. 동양에서 오행 개념도 상이거든요. 코끼리 상자. 즉 형태나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어떤 분별은 되는 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양, 오행 이런 건 사전적 정의가 안 돼요. 적용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을 틀이 이렇게 영역하는 건 최악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은 음양, 오행 외국에 소개하면서 목을 틀이 금을 아이언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도탄에 빠진 국가를 생각하면 자, 그래서 하도낙서 주역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훈민정음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는데 훈민정음에 보면 모음을 하도에서 도출을 하면서 하도에 보면 십진법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출현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도예요. 근데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해가지고 이중구조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훈민정음도 이걸 따라가지고 안쪽에 있는 게 먼저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영향받아 나오는 음을 초출이라고 하고 모음을 두 번째 영향받은 것을 제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출은 오와 우어, 제출은 요야 유여 이런 발음들이다. 자, 금방 제가 음성에 대한 얘기를 소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슈타인너가 상해색, 광해색이라고 한 거나 훈민정음에서 초출, 제출이라고 한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물이 나타날 때 양이 먼저 나타나고 음이 그 다음 나타나고 작용이 나타나고 그거의 반응이 나타나고 실제로는 종합해서 나타나고 이게 아까 양극, 상승, 총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한 개념으로 얘기해버리면 천진삼재 이런 거죠. 천이 있으면 지가 있다. 이게 양극성이잖아요. 인이 들어가면 이게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승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날 때에는 이 세 개가 서로 종합돼서 나타난다. 이게 총체성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삼재 이런 것도 양극, 순환, 총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원리는 소리가 됐든 색이 됐든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색도 마치 음의 초출처럼 먼저 영적인 상태에서 먼저 나오는 색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물에 반영돼서 2차적으로 나오는 색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슈타인의 개념으로는 요 가로 계열 이게 1차적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해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편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얘들이 광해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색은 이걸 다 때려 뭉쳐가지고 이 색채환을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빛으로부터 종 계열이 먼저 나왔다. 횡 계열이 두 번째 나왔다. 그리고 이게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그럼 종 계열이 뭐냐? 일단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놈이 흑백이다. 흑백이다. 네. 흑백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럼 흑백은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색이래요. 사실은 백색은 색이 아니죠. 우리가 백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회색성의 이 농도를 집어넣어야지 백색이 나오는 거지. 빛 그 자체는 색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색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가장 가까운 게 백색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밝음과 어두움, 밝음과 어두움. 자, 그러면 우리가 백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양음이잖아요. 곧바로. 밝으면 양, 어두우면 음. 그렇죠? 이게 바로 양음입니다. 음양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러면 삶은 흑인가요? 백인가요? 직관적으로. 백이죠. 그죠? 흑은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죠. 예. 움츠러든다, 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세요? 움츠러드는 거는 흑인가요? 백인가요? 흑이죠. 움츠러드는 건 흑이에요. 흑을 실제로 보고 그 어떤 흑이라고 하는 색깔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흙을 벗어나야만 뭔가가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빛이 들어가야만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흑백이 늘어서야 된다. 흑백이 늘어서면 백 한 번 나오면 흑 한 번 나오고, 그죠? 흑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흑색으로부터 녹색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로 살색이 나온다. 이래요. 이것도 음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칭입니다. 양극대칭. 양극대칭 순차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출발점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세계 출현의 출발점을 삼으려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원상태를 뭐로 잡아야 될까요? 없음에서 잡아야 되거든. 없음에서부터 잡습니다. 그럼 없음은 색깔이 흑이죠. 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흑 다음에 흑과 백을 양극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순서상으로 늘어놓는다 그러면 흑 다음에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백 나오겠지. 이래야 양극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흑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쭉 직선으로 늘어선 다음에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카시아 연대기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설명도 했으니까 혹시 지금 제 설명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앞부분 복습하세요. 아카시아 연대기. 여기 보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명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빛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에테르, 여기는 물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광물질로 이해되지만 처음에는 원형물질입니다. 원형물질, 여기 에테르. 에테르가 활성화될 때 식물이 나온다 그래요. 아스트랄이 활성화될 때 동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아체라고 하는데 이 자아체가 우리가 오늘 일반적으로 영적이다,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별표를 얘기하는 건데 자아체 이게 영인데 요때 인간이 이 영향으로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카시아 연대기에 나오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 순환의 이 상태를 빛의 운동도 반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빛의 운동도 이걸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색깔이 뭐겠습니까? 출발점. 흑이에요. 흑인 거예요. 얘는 흑색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맨 끝이 여기잖아. 얘가 백색인 거지. 예. 그래서 밝은 백색은 영혼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흑은 죽음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삶의 빛은 녹색이에요. 식물의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녹색.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살색. 근데 살색이라고 하는 게 보면 노랑하고 주황하고 그 사이잖아요. 네, 노랑하고 주황하고 그 사이잖아. 그리고 이게 농도가 진해지면 빨간 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부터는 농도 차이만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흑록살색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제가 늘 하던 대로 동양적으로 돌려봅시다. 이건 수목화금 아닙니까? 근데 오방색에다가 넣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청록색이라고 하는데 녹색 포함하고 있죠. 여긴 적색이지만 사실은 살색 포함하고 있죠. 여기 백색, 흑색, 오방색하고 딱 맞네. 오방색은 중간에 황색 하나 더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오방색은 뭘 표현한 거다? 슈타이너가 상해색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표현한 거다. 상해색, 근데 오방색에서는 상해색, 광회색을 구별을 하지 않고 이게 섞여 있는 상태를 그냥 뭉쳐가지고 표현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의 인지학 연결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무슨 동양에는 해가 두 개 뜨냐고 제가 맨날 하는 말. 해 하나 뜨고 달 하나 뜨는 건 다 똑같다.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조건 다 똑같다. 우리가 보편 실제를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동서양이 다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죠. 표현이 다른 데에서 한마디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은 다르죠. 황인종의 손가락은 황이고 흑인종의 손가락은 흑이겠지만 손가락이 다르다고 달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달을 봐야지. 달을 봐야지. 맨날 손가락 길이가 짧네 길네 하면서 손가락이 노랗네 빨갛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든 한국어로 표현하든 독일어로 표현하든 그것도 보편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세로 계열의 수직 계열에서 이렇게 흑백녹살이 상해색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얘들이 퍼져 나가면서 광휘의 색이 된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광휘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이란 뜻이에요. 상해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원형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1차 과정, 2차 과정 같은 거죠. 초출, 제출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1차 과정에서도 어떤 자체 순환이 있고 2차 과정에서도 자체 순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쪽은 붉은 계열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쪽은 청색 계열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도에 따라 가지고 흑 쪽이 농도가 짙은 거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짙어질수록 이쪽은 농도가 짙으면 빨강, 이쪽은 보라가 되고, 좀 옅으면 이쪽은 황색, 이쪽은 청색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 농도는 남색, 주황색 이렇게 되고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세로 계열에 있는 흑백 녹살하고 요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빨파의 그 농도에 따른 차이들하고 이것들이 섞여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색채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색채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더하거나 뺄 거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색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처음에 빛의 농도에 따라서 흑백 녹살이 만들어지고 얘들이 또 사물에 반영이 되면서 빨파 계열로 만들어지고 그럼 빨파 계열이 있으면 기본색이 중앙 계열은 주로 노란색 계열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빨파노 이렇게 된다. 그런데 또 힘의 성질은 노란색은 흰색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서 나온 색이기 때문에 빛의 성질에 강해서 얘는 퍼져나간다 그래요. 노란색은 퍼져나가는 색이다. 그럼 거꾸로 안으로 들어오는 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파란색 계열이라는 거죠. 파란색 계열이다. 그래서 노란색 계열은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건 해잖아요. 해. 그럼 해는 중앙이 농도가 짙고 바깥으로 갈수록 옅어지잖아요. 그럼 자연에 있는 노란색을 표현하려면 노란색을 그릴 때는 중앙에 농도를 짙게 하고 바깥을 옅게 퍼지게 한다. 이게 노란색의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표현해 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노란색의 성질 그 자체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퍼져나간다. 그러면 거꾸로 이 반대의 색깔은 청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색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을 진하게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옅게 그려준다. 이것이 청색의 성질 그 자체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은 빨간색은 요 두 개의 힘이 하나의 어떤 균형을 잡아가지고
예. 그 균형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게 말하자면 빨간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보색 효과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얀 바탕에다가 이게 빨간색을 놔놓고 보고 있다가 빨간색을 놓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휙 빼버리면 뭐가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녹색이 나타난대요. 녹색이 나타나요. 이걸 슈타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하얀 바탕은 빛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뭐 흰 바탕에다가 해야지 이 색실험, 비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빨간색은 어느 쪽인가 하면 이쪽이에요. 빨간색은. 근데 슈타이너는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서는 죽음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흑색인데, 예?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여기 보태지면 이게 식물은 녹색으로 나타나는데 진짜로 에테르가 녹색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에테르는 녹색이 아닌데 에테르는 그 자체는 녹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식물은 녹색으로 나타난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더라? 내가 보면 아는데 한 칸씩 땡겨가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칸씩 밀어가는. 그러니까 이쪽에 기운이 들이우면 녹색이 나타나는데 실제 자기가 녹색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데 그냥 제가 보고 읽을게요. 인용한 게 있으니까. 자, 감각을 사용해서 노랑을 탐구해보자. 노랑은 나를 쾌활하게 한다. 쾌활은 혼을 생명력으로 가득 채운다. 영적 빛남으로 발산한다. 청색은 내부로 집중하고 응축하고 지속성을 가진다. 그것은 혼의 빛남이다. 그 다음에 빨강은 공간을 균일하게 충격시키고 중심을 유지하고 그것은 생명의 빛남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녹색은 생명의 영상이다. 흰 바탕에 빨강을 비추어 응시하다가 빨강을 없애면 시각에 녹색 잔상이 남는다. 이건 일단 실험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강은 우리 내부까지 들어와서 빛나고 자신의 영상으로 녹색을 남긴다. 생명의 영상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 생명의 영상은 녹색이다. 빛나는 색채인 빨강이 우리 내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때 상의 색이 녹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자, 빨강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흑색 가까운 데 있어요. 흑색 가까운 데 있습니다. 흑색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쪽인 거죠. 이쪽 계통. 이쪽 계통인 거죠. 이쪽 계통에 있는 빨강색을 우리가 한참 보다가 이 빨강색을 탁 제거해버려. 그럼 녹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 녹색을 한참 보다가 탁 제거해버려. 그럼 살색이 나타나야 되겠지. 살색을 한참 보다가 제거하면 흰색이 나타나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흰색을 한참 보다가 탁 제거하면 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영혼이니 생명이니 이런 건데 이 영혼이니 생명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를 여기를 생명의 빛남이라고 합니다. 이 어차피 다 빛의 현상인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색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녹색 계열 이거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예. 어떤 생명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데서 녹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요쪽 계열은 살색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계열들은 뭐냐 하면 요거는 살색 계열은 식물에 없다. 식물에 없다 그래요. 살색 계열은 동물이나 사람한테 있다. 이거는 혼의 빛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은 혼이 있잖아요. 예. 동물이나 사람은 혼이 있다. 예. 식물 계열은 녹색만 나타나지 살색 안 나타난다. 그 혼이 있는 애들만이 살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살색은 혼의 빛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 계열에서 이쪽 계열로 넘어오면서 온갖 스펙트럼들이 또 있을 텐데 이 스펙트럼은 전부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파란색 계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의 빛남이니 혼의 빛남이니
생명의 빛남이니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전체 구성을 모르면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은 슈타이너는 저걸 굉장히 규칙적으로, 색채환이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전체 책을 읽어보면 전혀 이 규칙성에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딱 구성을, 퍼즐을 딱 짜맞춰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알고 다시 책을 읽어보면 이 퍼즐이 정확한 퍼즐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책 전체가 한 방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나타나는 어떤 색깔을 보고 이것이 인공물이 아니고 자연물이라면, 인공물이 아니고 자연물이라면, 물론 인공물인 경우에는 그 인공물이 내 안에 동기감흥적으로 뭘 끌어내는 효과는 있어요. 이러니까 미술치료 같은 게, 색치료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물이 아니고 자연물이라면 우리는 그 자연물이 나타내고 있는 색, 예컨대 노란빛이다 이런 거는, 이건 태양의 빛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란빛이다. 이 초록빛 이런 거는, 녹색 이런 거는 전형적인 생명력인 거죠. 전형적인 생명력이고, 오히려 보랏빛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틀림없이, 이런 애들은 만약에 이런 걸 우리 인간이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 영향을 미치는 놈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연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놈하고 흰 놈하고는 얘네들 사이에 태양빛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건 태양빛의 농도 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빛이 더 들어가 있는 놈이 흰 놈이야. 덜 들어가 있는 놈이 노란 놈이에요. 예. 우주적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얘는 지구적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우주적 요소라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우주적 요소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또 그렇게 비약해서 연결하면 곤란하고, 단지 어떤 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냐, 대기권 안에 어떤 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색을 보고 여기에 어떤 그 자연력이 작동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자연물을 보고 추론하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색과 형태. 색과 형태. 그래서 형태가 의미하는 어떤 자연력도 있고 그 색이 의미하는 자연력도 있다.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색과 형태만 보면 대충 이 안에 에테르가 뛰어노는지 아스트랄이 뛰어노는지, 자아체가 뛰어노는지, 혹은 혼합되어 있다면 몇 대 몇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지, 이것을 색과 형태를 보고 판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걸 바로 상학이라고 합니다. 상을 보고 내용물을 안다. 그럼 전형적인 상학이 뭡니까? 옛날에 동양에서는 한의사가, 실력 좋은 한의사는, 옛날에 한동숙 선생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한의원 문이 저쯤 돼. 내가 지금 데스크에서 지금 약방 데스크에 앉아 있어요. 손님이 저기서 들어와요. 손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 도착하면 나는 약재로 들어가요. 걸음걸이, 얼굴의 관상, 낯에 드러난 빛, 형태와 색깔, 그 다음에 행동거지, 이거 보고 지금 어디가 불균형하다 바로 안다는 거야. 그래서 데스크에 오면 약재로 들어가서 뭐 묻지도 않았는데 약부터 내가 그랬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쓰신 책이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황제 내경을 1만 독하고 썼다는 또 전설적인 또 스토리가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우리 학교 첫째, 셋째 주 주역 기초반에서 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럼 그 책을 내가 다 이해하면 한동석처럼 되는가? 일단 다 이해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면 그게 뭐 색깔, 맛, 뭐 형태, 온갖 것들을 오행에다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 계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설명들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벌레들은 어떻게 변하고 식물들은 어떻게 변하고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우주 변화에 나오는 논리하고 슈타인의 인지학에 나오는 논리가 다른 논리인가요? 예, 표현만 다르고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고 같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너무 심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주역을 보시라. 아, 그건 또 산 넘어 산이 되는구나. 예, 산 넘어 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을 어떤 우리가 아까 개태가 얘기했던 이해할 만한 그 기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꾸준히 봐나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색과 형태를 보고 상태를 추론한다. 이게 된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역동농업에서 동물의 생김새만 딱 보고 성질을 추론하는 거예요. 뿔의 생김새를 딱 보고 얘는 기운이 뻗어나가네, 안으로 응축되네. 저 뿔의 기운은 내장으로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저거는 에테르가 강하네, 아스트랄이 강하네. 이런 거를 색과 형태를 보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있으니까 농사 안 지어봐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교사 안 해봤지만 보편인지학을 남긴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얘기는 하도 저로서는 이게 지난 4, 5년간 한 맺힌 이야기라서 제가 뭔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교사도 안 해봤으면서 그래. 저의 변명 슈타이너는 해봤냐고. 슈타이너는 해봤냐고. 그럼 그 사람들도 슈타이너는 가정교사 했대. 아니 그 기준으로 하면 나도 한 20년 했다. 그럼 마지막은 네가 슈타이너가 그래요. 그럼 저의 변명은 뭐 안 되는 법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말싸움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리와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묶여 있지만 우리가 다만 이 연결에 인지가 떨어질 뿐인 겁니다. 예. 원리를 강화하는 게 실용을 강화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오히려 실용을 쫓아가게 되면요. 다편화된 데이터들만 알고 있지. 이것이 적용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곳곳에서 계속 잘못 적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변수 상황이 생겼을 때 응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원리를 알면 실용을 장악할 수 있지만 실용을 안다고 원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리적 이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실은 색채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제 설명을 듣고 제가 노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도 안 읽고 왔을 거라는 거 제가 짐작을 했고 제 강의를 듣고 책을 다시 봤을 때 이해되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그냥 거기에 집합 포함 관계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어차피 함수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합 원소로 집어넣어서 이해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특정 색은 특정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특정 기운은 별기운으로부터 와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나타난다. 이 자연의 순환에서 나타날 때 원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사물의 상태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땐 두 개를 합해서 인지하는데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비율로 종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색 속에 그게 바로 에테로 아스트랄 영의 혼합 정도를 뜻하는 거다. 이런 정도가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이제 물질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영양과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을 배치하거든요. 그럼 단백질 많은 애들은 이쪽 색깔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동물과 식물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동물은 얘 위주인 애고 식물은 얘 위주인 애니까 여기서 색의 스펙트럼, 여기서 색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 동물의 어떤 피부색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혼합도가 어떻게 되나는 동물하고 식물은 또 자체 색채안에 있을 거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판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동물의 생김새를 가지고도 동물의 생김새가 이제 사슴처럼 길쭉하냐, 하마처럼 넓적하냐, 뿔이 소처럼 단순형이냐, 사슴처럼 방사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고 판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뭔가 재미있는 팁을 얻은 것 같죠. 예.
하면 될 것 같죠.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든 언어를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거 다 10년씩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써먹는 데는 예제풀이가 필요한 거죠. 예제풀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알고 예제를 풀어야지. 공식도 모르고 덤벼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강의 시간에서는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림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색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파우스트가 남아있거든. 이 거대한 파우스트. 상해색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상해색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게 아니고, 이거 왜 그러냐고요? 관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관찰을 흰 바탕에다가 흰색 바탕이 빛 그 자체잖아요. 빛 그 자체의 변화를 이렇게 흰색을 아주 센 빛에다가 놓고 계속 각도를 바꿔나가면서 관찰을 해보면 흑백 녹살이 나타난다는 거야. 흑백 녹살이. 예.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어떤 그 물리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뭐 사후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근데 그런 차후적 설명을 우선하지 말고 직관을 우선하라고 괴테도 슈타이너도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쪽이 좀 더 확산적이죠. 당연히 이쪽은 수렴적이죠. 이쪽이 또 수렴적이고 이쪽이 또 확산적입니다. 확산적이고 이거는 빛과 색의 성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사물에 나타날 때는 이게 또 막 섞여서 나타나겠죠. 근데 빛실험을 해보면 종라인에 이게 나온다는 건데 이 빛실험 방식은 이제 책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어떤 바탕 위에다가 무슨 색깔의 빛이 강렬한 햇볕이 강렬한 거에다가 흰색 바탕을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각도를 달리하면서 보면 흑백 녹살이 나타난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빛을 쪼이는 걸 이게 종축으로 쪼였을 때 흑백 녹살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는 몰라요. 신이 정해놨겠지. 그 이상의 외는 우주가 왜 생겼냐? 그건 몰라요. 우주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식물에 나타나는 거는 종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로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물에 나타나는 거, 동물에 나타나는 거, 사람에 나타나는 거는 셋 다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을 적용할 때는 또 변형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이 공기 중에 나타날 때하고 사물에 나타날 때하고 생명 있는 거에 나타날 때하고 없는 거에 나타날 때하고 생명 있는 거 중에서도 생명력만 있는 식물 같은 거에 나타날 때하고 홍까지 있는 애한테 나타날 때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 홍과 영까지 있는 존재한테 나타날 때하고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방색 한 개 외워놓고 이거를 1대1 대 0으로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맞게 돼요. 예. 그럼 어떤 변환의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건 또 변환의 논리는 그것대로 또 따로 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기본 구성만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계 문제를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놈은 식물인 거예요. 광물과 식물인 거예요. 광물과 식물. 강물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식물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층위가 높아질수록 복잡도가 더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색도 다변하게 나올 테고. 자, 그래서 색의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색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좀 보시고 혹시 색채론과 색채 본질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톡으로 올려주세요. 예. 그런 텍스트상의 질문은 단톡방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관은 양극성과 상승과 상승순환과 총체성의 원리 그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우스트에서 그런 게 나오냐 하는 거. 예. 파우스트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총체성의 원리, 인간의 삶 속에도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느냐, 파우스트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일단 파우스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인지학 인간 발달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몸, 혼, 영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 천지인 삼재 구조 똑같죠. 제가 아까 삼재 구조에서 이미 이 원리가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삼재 구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거잖아요. 3원 곱하기 3 해서 9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 발달론이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양극성, 상승, 순환, 어떤 총체성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아카시아 연대기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간을 여기다 비유하자면 태어나서 여기를 영사라고 보면, 예, 요때까지 가면 물체가 1차 완성. 그걸 우리가 감각 발달 7살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7년씩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르면 여기 10살, 여기 18살 해서 18살에 교육 끝내고, 여기는 자아 정립의 시간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의지 감성 사고로 보자면 여기서 의지가 만들어지는데 발휘될 땐 여기서 주로 발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은 의지와 감성의 영역인 거고, 이쪽은 이건 감성과 이성의 영역인 거고, 이쪽에 들어가지고 영적 개발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못 들으셨어요? 자, 예? 따로 안 했나? 예? 제가 하도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 워낙 기본적인 틀이라서 제가 강의하는 데서 어디서나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또 이 원리는 또 어떻게, 이거 제가 인지학 용어 해설집에 쓴 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또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태양계에서 나온다. 그거는 성교육할 때도 얘기했고, 워낙 여러 군데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 7세, 14세, 여기 그러면 21세, 28세, 한 바퀴 돌아서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7, 14, 여기를 초급 과정이라고, 여기 상급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의지 감성 사고, 뭐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네. 예. 이 삼원성들이 계속 똑같이 우주의 원리하고 인간의 어떤 발달 논리가 똑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 괴테가 얘기했던 이 원리는 모든 존재자의 보편한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슈타이너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연결시켜내는 거죠. 사람의 삶도 이러하다. 그럼 파우스트에도 이런 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파우스트에도. 근데 슈타이너 인지학에서 우리가 이 성장 발달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성장이라 그러고, 그러면 인간이 이쪽에 가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지국이 자체인데, 자체에 의해서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인데,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자아를 만나서 변형을 일으키는 걸 2번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변형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고, 2번째 변형이 마나스, 푸티, 아트만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거든요. 일단 자아체에 의해서 포섭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나타난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식혼까지 정립이 되고 나면, 의식혼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 능력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이러면 2번째 변형이 일어난다.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 안쪽 라인,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여기까지 왔다가 한 번은 되짚어 들어가는 방식인데, 물론 이 자체 내에서도 어떤 게 일어나죠. 그럼 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는가 하면요. 자, 바깥 라인을 A라고 하고 안 라인을 B라고 해보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이거는 뭐 음량 전환점이니까 뭐라고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0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라인을 쫓아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알파를 만나. 알파를 만나서 1번, 2번, 3번 알파 이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알파 다시 3, 알파 다시 2, 알파 다시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를 만나서. 그게 바로 우리가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 의식 상태가 돼요. 그 의식 상태가 된 상태에서 다시 알파의 성질을 가지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은 바깥으로 자라는 거지만 성숙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면으로 파고들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자, 그럼 파고들면 어떻게 파고드냐? 여기 아스트랄이 있잖아. 나의 아스트랄을 되돌아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에테르를 되돌아본다. 나의 물체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계속 가면 나의 전생을 되돌아본다. 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아스트랄을 되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나의 욕망과 충동을 재구성하고 재조명한다는 거예요. 에테르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체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의 까르마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한 번은 성장하고 어떤 성숙한 이성과 의식혼의 영향에 의해서 주체적인 자의식이, 제가 자유와 독립할 때 자유로운 개인은 의식혼적 개인입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의식혼적 개인이 되고 나면 그 의식혼적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 한 단계씩 파고들 때마다 영성이 튑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가 돼요. 이 과정이 파우스트에 나타나 있나 하는 거예요.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파우스트에 보면 아주 다중적으로, 파우스트가 워낙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일목요연한 구성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핵심 메시지, 원리, 흐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보면 파우스트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뭐 인류의 비극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 독일어로 보면. 제가 독일어 모르지만 있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근데 그 비극이 1부에 2개의 비극이 나오고 2부에 하나의 비극이 나옵니다. 1부에 나오는 2개의 비극은 하나는 학자의 비극, 학자의 비극, 학문의 비극. 또 하나는 이름이 뭐지? 그레트엔의 비극. 예, 이 2가지 비극이 나오고요. 1부는 막 구별이 없습니다만 2부는 1막부터 5막까지 쭉 구별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걸 다루고 있어요. 많은 걸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헬레나의 비극. 예, 고대 미의 여신 헬레나의 비극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바로 진선미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관계의 최선의 상태, 그게 선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원형적이기도 하고 최상승이기도 한데 그게 2부에 나오는 헬레나의 비극.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미의식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극이라고 하는가 하면 파우스트는 학자로서 처음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평생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는데 학자로서 안 되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이게 이제 학문의 한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학문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메피스토텔레스한테 영혼을 팔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간 세계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거. 일로 가잖아요. 예.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다 미쳐버리고. 그레테는 자기 자식 죽이고, 파우스트는 그 오빠를 죽이고 막 아수라장이 벌어지잖아요. 아수라장이. 진정한 사랑 그런 거 안 되네.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 이런 게 안 되네. 그러니까 진리도 못 찾았지만 인간관계 최선의 상태 이런 것도 못 찾는다. 여기까지가 1부의 비극. 2부의 비극은 이제 드디어 인간 간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개별적인 관계 말고 그러면 아주 전체적이고 세계적인 관계. 2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건 파우스트가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돈에 막 왕창 세계적인 어떤 뭡니까? 갑부, 재벌이 돼가지고 세계를 개조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와의 관계 문제가 나와요. 또 세계와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얘기가 나와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뭘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매개고리로 처음에 이제 헬레나, 전설 속의 헬레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게 이제 미에 대한 추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미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심층적이고 원형적인 미의식에 대한 탐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헬레나가 환상이었다는 거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조차 상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진선미가 전부 신기루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학문을 통해서도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혹은 어떤 원형적인 미의식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극단적인 허무 감정으로 몰고 갑니다. 이 극단적 허무 감정이 우리 인간의 마음 중에서는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이 극단적 허무 감정을 느끼는 의식 수준이 어느 상태일까? 네. 자, 몸, 혼, 영 1, 2, 3 1, 2, 3 1, 2, 3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쓰겠는데 파우스트의 출발점은 학문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그랬습니다. 한번 찝어보죠. 그렇죠. 혼의 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학문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라고 했습니다. 학문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그럼 진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진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게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이게 선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고귀한 어떤 최선의 인간관계. 실제로는 자기는 욕정에서 출발했지만 그랜트 헬한테서 아주 고귀함을 느끼거든. 근데 그게 박살이 나버려요. 그럼 그 지점은 어딜까요? 그 지점은 감각혼이에요. 되돌아간 거죠. 선. 그 감각혼입니다. 그랜트 헬의 비극. 근데 이것도 박살이 났다. 선도 박살이 났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이미 잊고 지냈지만 끊임없이 향수하는, 귀환하려고 하는 고대 미의식의 세계입니다. 인간한테는 어린 시절이 되는 거죠. 신화의 세계. 신화의 세계가 원형적인 세계잖아요. 인간은 하다 어딘가에 막히면 어딘가로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원형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고 그게 헬레나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헬레나를 얻고 싶다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헬레나를 얻는 방법으로 그게 미의 세계인데 결과적으로 미의 세계도 박살납니다. 이건 세 가지, 이 아래 세계가 다 박살납니다. 아래 세계가 다 박살났다는 것을 알 때 3번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번, 즉 의식혼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허무주의를 동반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다 부질없다. 다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식으로 자기 온 존재로 아주 답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다가와야 의식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식혼이 깨어났을 때 이 의식혼에 주어지는 새로운 가치 키워드는 뭡니까? 자유독립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유예요. 그 허물을 넘어서 깨어나는 가치 키워드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도 끝에 가면 다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매일 정복하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 문장이 거의 맨 마지막에 매일매일 세계를 정복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복을 뭐라고 이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파우스트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모티브예요. 이게 바로 슈타인의 인지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슈타인의 인지학에서 나오는 거 인간은 어떻게 세계와 자기를 통일시키는가? 사고의 발달을 해가지고
저기 유기적 이론론을 발달시켜 가지고 예, 나와 세계의 분리가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거든. 예, 모든 어떤 권위 이원론 혹은 경직된 이론론들이 가져다줬던 잘못된 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권위 모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그때부터 인간은 도덕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권위 모방에서 못 벗어나면 누가 시킨 거 해야 되고 정해진 거 해야 되고 예,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아닌데 권위 모방에서 벗어나는 순간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예, 세계화의 합의에 대한 내적 확신에서 자기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동기를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자유란 무엇인가? 기존의 세속적 가치가 전부 환상임을 알았을 때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는 사실은 불교도 똑같잖아요. 불교도 망상에서 벗어나야 뭘 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관수련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라고 하는 건 그친다는 거고 관이라고 하는 건 본다는 건데, 이 그친다는 게 바로 망상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 망상이 뭐겠어요? 우리의 감각지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분리된 세계. 이게 다 망상이에요. 그럼 감각지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분리된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온갖 종류의 욕망들이죠. 권력욕, 소유욕, 인정욕, 뭐 이런 거. 쾌락에 대한 탐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 2부 1막부터 5막까지 보면 처음에는 이게 돈의 제왕이 됩니다. 돈으로 헬레나를 얻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권력자가 됩니다. 권력으로 역시 헬레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기술 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더라? 호신데. 호문클루스라고 인조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의 총체로 만들어진 모종의 인조인간. 예. 이게 지금 요즘으로 치자면 AI죠. 예. 이세돌 가볍게 제끼는, 태어날 때부터 지식의 총체인 인조인간, 호문클루스의 도움을 받아서 헬레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마술의 힘에 기대서, 그거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인류 엘리트들이 자기 한계에 봉착해서 미신에 빠진다는 거? 예, 파우스트에도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술의 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헬레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헬레나하고 사이에 자식까지 낳아요. 근데 이 놈의 자식은 끊임없는 상성 발전만 아는 애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카루스처럼 날아오르다가 날개가 터져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 죽는 거 보고 헬레나도 자살하고 소멸해버리고. 그러니까 헬레나를 손에 얻는 거 이제 다 틀렸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주술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상태는 이제 파우스트 5부일까 아닙니까? 파우스트 2부 5막. 사실은 파우스트는 2부 5막만 읽으면 끝이에요. 파우스트의 모든 것은 2부 5막 속에, 결론이 실제로 2부 5막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파우스트 2부 5막에 나오는 그 인간상이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의식혼을 얻어서 자유로워진 개인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때 파우스트가 얘기하죠. 시간아 멈춰라. 세상이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시간아 멈춰라. 자, 요것도 되게, 이게 맨 마지막 대사인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메피스토텔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한테 영혼을 저당 잡히고 지금부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텐데, 네가 만약에 내가 제공하는 어떤 거에 만족하면 나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만족했다라고 하면 내가 네 영혼을 가지고 가겠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는 욕망의 만족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딴 거 없다. 하느님한테 뭐 구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시간을 멈춰라라고 하는 순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래요. 근데 맨 끝에 대사가 시간을 멈춰라 했어요. 그러니까 메피스토텔레스가 야호 내가 이겼다고 데려가려 그래요.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저 파우스트를 그 메피스토텔레스를 쫓아버리고 파우스트를 데리고 갑니다. 메피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거죠.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예. 그 잘못 해석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자, 이게 거의 마지막 대사인데, 매일매일 정복한 자, 매일매일 정복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라고 파우스트가 얘기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정복한 자가 뭐냐? 어제 정복했는데, 오늘은 무화됐어. 오늘 또 새로 정복했는데, 내일은 또 이게 쓸모없이 또 처음부터 다시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사실은 이 세계는 영원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걸 니체가 표현하기로는 이 세상에 being은 없다. becoming만 있을 뿐이다 그래요. becoming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 계속 운동 변화하고 있는 것은 그 운동 변화의 원리 내지는 운동 그 자체의 어떤 생리가 있을 뿐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세계 실상에 대한 깨달음. 자, 아까 우리가 색채를 봤습니다. 고정된 색이 있나요?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을 생각해 보세요. 색이 고정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물의 색은 어떤 색이다라고는 절대 말 못해요. 다만 그 색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변하는가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어제의 색이 있고 오늘의 색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복한 자는 아예 관 자체를 얻어서 이것이 이렇다는 것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새롭게 인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기억에 의해서 습관대로, 선입관대로 전통과 규범에 따라, 권위에 따라 모방하면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복한다. 뭘 정복하냐? 실은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여기서 정복은 진짜 물리적이거나 세속적인 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임을 너무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의 감성 속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우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허무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인간은 뭔가 끊임없이 고정된 안정을 찾아서 헤매게끔 돼 있는데 그 고정된 안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파우스트가 계속 보여주는 거야. 끝까지 가가지고 오히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우주의 실상임을 딱 받아들여버리면 오히려 안정된다는 거야. 우리가 안정을 찾을 때는 불안하고 변화가 당연하다 생각할 때는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세상의 어떤 권위 모방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 이게 자유로운 개인인데 얘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시간을 멈춰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메피스토텔레스는 제가 욕망을 충족했다 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근데 신의 해석은 달랐죠. 얘는 욕망이 허무임을 알았다. 욕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애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에서 나온 착각이었다, 환상이었다는 걸 알아버렸고, 자, 영혼을 얻었다. 매일매일 정복하는 자는 순간순간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영혼을 인식했다. 파우스트는 영혼을 인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괴테 해석이고 괴테는 신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보는 거죠. 욕망을 만족했다. 메피스토는 봐라 네가 욕망을 만족했다. 그런데 아니다. 파우스트 전체를 보면 모든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고 그럼으로써 시작과 끝을 연결할 줄 알고 다시 유기이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미시적인 것과 가장 거시적인 것을 연결할 줄 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것과 이 세상의 끝날 지점의 순환을 안다. 이게 유기이론론이잖아요. 이 유기이론론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일 뿐임을 안다. 때문에 어떤 안정상태에 고착되려고 하는 모든 욕망은 다 환상임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온갖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드디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써 신과 만난다. 구원받는다. 라는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못 데려가게 하고 천사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너무 러프하게 그냥 파우스트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만 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바로 아까 말했던 양극성, 순환성, 유기 이론론적 세계관의 어떤 특징이 우리 인간의 삶과 의식의 성장, 발달, 성숙, 구원, 자유 이런 가치의 문제들 속에서 가치의 문제들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치의 문제들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게테가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느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이 오성혼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구나. 감각적 철학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구나. 어떤 아스라한 어떤 원형적인 미에 대한 어떤 귀향의식 그런 것도 충족이 안 되고 종교나 신화나 이념이나 그런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는 나를 만족 못 시킨다. 이걸 딱 느꼈을 때는 왜 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 살지? 살아서 뭐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삶? 이제 허무주의로 들어가는 거죠. 요 허무주의에도 색깔이 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방향 없이 바닷물에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고 요 허무에도 상태가 있고 색깔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슈타이너는 물의 시련, 불의 시련, 공기의 시련이라는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살이 많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어떤 허무를 뚫고 뭔가 새로 보는 어떤 경험, 이게 바로 의식혼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식혼적 성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간단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많은 위험을 동반한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안전망을 내가 기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너 이거 하나도 없이 살아라 그러면 그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어떤 방향 상실감 이런 거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나고서야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트인다는 거거든요. 허무 감정을 넘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의식혼적인 허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참 피곤할 정도로 조목조목 써놓은 책이 고차 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슈타인의 또 다른 핵심적인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 막 3대 텍스트라고 하면서 아무도 별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봤다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근데 다들 3대 텍스트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서 혹시 그 의식혼에서 영적인 어떤 상태, 지금 바로 파우스트죠. 파우스트가 2부 3막까지의 허물을 뚫고 5막으로 상승하는 그 상태를 좀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그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진입과 어떤 경과 같은 것들이 좀 잘 쓰여져 있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명상과 관조를 통해서 이런 관찰과 사고를 통해서 그 상태를 지나간 사람은 어떤 의식을 획득하게 된다 하는 게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수행서적인 안내. 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아카데미나 월 세미나에서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신지학입니다. 신지학. 신지학 딴 게 아니고 금방 말했던 이 우주경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영의 세계에서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게 신지학입니다. 내용 자체가. 예.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여름 아카데미를 놓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